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수석급 5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뭐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까지 합하면 그 자리는 지금 공석이고 채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6개가 바뀌는 거니까 중폭 이상입니다. 뭐 지지율 전환을 목표로 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뭐 어떻게 보셨는지요? 대통령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본인이 설명한 방향과 노선에 대한 생각이 되게 확고하다. 이거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전당대회 앞두고 대통령이 이러는 거는 결국에는 뭐 지금 가장 관심을 모는 건 어쨌든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 엇갈리고 그렇죠. 있고 이 기용의 의미가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다 다를 텐데 어쨌든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그 기자회견과 지난번 이제 말하자면 방한 성과 그 설명하는 자리에서 했던 그 노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중도 실용으로 갈 거고 더 많은 국민들이 보편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하겠다라는 노선으로 간다. 이거를 뭐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예. 방금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와대는 어쨌거나 공소청하고 중수청 안착 그리고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돼서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작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용 반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뭐 충분히 해달라라고 대통령이 이제 공을 넘긴 거잖아요. 근데 이 공에 대한 어떤 이제 말하자면 수기 과정 없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페이스북에 올려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반작용 성격이 있다고 오히려 예. 그러면은 오늘 보니까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자도 이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당내도 좀 그러니까 뭐 일단 인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에서는 쉽게 이제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운 이력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물망에 오르기도 했고 윤석열 정부 때 여러 이제 자리에 이름이 오르락내리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수수사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 특수수사는 이제 기업 관련된 수사들을 주로 많이 했었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뭐 그게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동부지검장을 할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통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장관을 구속했던 그 이력이 있고 그때 이제 주인 검사가 주진우 검사였죠. 육부장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수 수사를 뭐 하는 그런 관계들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인사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대통령이 왜 기용했겠냐? 왜 기용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겠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구자영 검찰총장 대행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고려됐을 것 같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검찰에 대한 통제나 검찰에 대한 관리 차원의 맥락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결국엔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완전한 폐지는 현실적으로 형사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좀 뭐 비추기도 했었고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권 커뮤니티는 정말 뜨겁습니다. 제가 요즘 여권 커뮤니티들을 좀 들여다보거든요. 그런데 여권 강성 지지층 반발, 아까 그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자 이야기도 했지만 굉장히 좀 거센 편입니다. 그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좀 이어가 보자면 이걸 좀 예상을 했겠죠. 이 커뮤니티 반발이라든가 뭐 여권 내 반발. 당연히 예상했겠죠. 근데 이제 대통령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으로서 제도로서의 검찰의 생명력은 사실 끝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법조계 일반의 시각이기도 하죠. 실제 검찰의 분위기기도 하고. 왜냐하면 보안수사권이 6개월 전보다 1년 전보다 그 뜨겁지 않아요. 검찰 내에서도. 사실 왜냐하면 보안수사권이 지금 일부 남는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뭐 그 경찰의 암장 사건, 그다음에 경찰에 이제 말하자면 그 피해자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제한된 분위기에서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검찰 내부도 알고 있고, 일단 무엇보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안 수사권 여부는 다른 기관과의 관계나 이런 데서 형사제도상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인식인 거지. 뭐 이걸로 이제 검찰을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통적 지지층 입장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지지층 결속을 위한 교리처럼 작동을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었죠. 보안수사권을 정치 슬로건화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그게 이제 100% 수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는 뭐 논란이나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이제 선거 전부터 선거 끝나고 전당대회 가기 전에 이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게 이제 진짜 싸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 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 국면이 이제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또 다르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여권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어쨌거나 골라서 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안착하는 데 있어서의 적임자를 찾은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된 이야기는 여전히 뜨겁고요. 뭐 여권 내 이야기를 좀 이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당권 경쟁이 분위기상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강스타 강수영 변호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목동에서 무지하게 막히네요. 죄송합니다. 예. 또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브리핑의 조용필. 브리핑 조용필이죠. 이제는 이거 원래 나와야죠. 지금 80년대 아닌가요? 그 정도면 70년대. 그렇죠. 80년대. 80년대죠. 우리가 네. 80년대 감성 갑자기 튀어났고요. 방금 그 청와대 개편 말씀 나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예. 어제 국회에서 열린 행사입니다.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이 열렸고요. 정청래 대표하고 김민석 총리가 참가를 했습니다. 민주당 전대레이스가 본격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언론의 시각들이 나왔는데 지금 사진 보시면 사진으로는 두 사람 굉장히 뭐랄까요 긴밀해 보입니다. 긴밀해 보이는데 발언을 두고 해석하는 언론을 보면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 대표하고 김민석 총리의 인사말에서 흡사 전당대회 전초전으로 보인다. 뭐 그런 연설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데 정청래 대표는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민생 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여당답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라고도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분위기는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라고 저 이것하고 연결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이렇게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쭉 올리기 전에 호남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것까지 연결지어서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뭐 연임 도전을 한다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예. 이 매번 언론의 그 질문 꼭지가 그래서 연임 도전 한다고 보십니까? 이거 자꾸 물어봐요. 아직 질문이 안 했는데 어쨌거나 질문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종합해 봤을 때 예. 정청래 대표는 연임 도전 한다는 것인가요? 예. 라고 항상 모든 언론들이 질문하는데 네.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예, 무조건 한다고 봐셔야 될 거. 네. 앞으로의 변수도 별게 없을 것 같고요. 네. 무조건 하는 것이고 다만 제가 지금 거듭 지적드리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원팀이 돼가지고 국정을 잘 한다라는 것은 다짐이나 그냥 선전용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뭐 연임 도전 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거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금 일관되게 방향을 설정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자동차로 치면 핸들을 꺾어가지고 저쪽이라고 방향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해왔던 정청래 대표의 그 방향이 지금 대통령이 제시하는 방향과 안 맞다는 건 지금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까지 방향이 안 맞았지만 앞으로는 맞추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계획을 밝혀야 돼요. 네. 근데 정청래 대표는 거꾸로 가요. 계속 지금 반대 방향 가거든요. 기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제 아젠다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면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네, 뭐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하지 뭐 경제 정책이든 뭐 AI든 안보든 외교든 다른 정치 의제에 대해서는 이거 일각에서의 의심 이거 아예 모르는 거 아니야? 정청래 대표가 아예 예. 그쪽으로는 아예 관심도 없고 아예 모르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살 정도로 그래서 뭐 민생 개혁을 위한 뭘 하겠다 이게 추상적 구호만 계속 보이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뭐 본인이 연임 도전한다면 대통령과 맞추는 계획도 밝히고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한 반성. 내가 이렇게 해왔던 게 조금 청와대의 방향하고 좀 달랐던 것 같다라는 자인. 그렇게 가야 뭐가 이제 미래가 열리는 거지. 무조건 승리했고 지방선거. 예. 뭐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게요. 이렇게 가면
그걸 설득력이 있을까요? 사실 김한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거듭해서 연임 도전에 대해서 물음표를 이렇게 찍으면서 이기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요. 이기면 어떡할 거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래도 연임 도전은 할 것으로 보이는 지난주에 박지원 의원이 예. 뭐 이제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이번 판에 죽어야 된다, 나오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다가 주 후반에 뭔가를 확인하고 그래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원고는 아직 드러나진 않은데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측에 그거를 확인을 한 거겠죠, 의사를.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그림이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나오면 안 돼요. 지금 분위기는 될 수가 없는 분위기고 사실 민주당 그러니까 당위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송영길 의원도 나오고 뭐 김민석 의원도 나오고 3파전 구도가 되면 예를 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두고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라는 게 이제 이쪽에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면 안 된다는 측의 지금 구도인 거잖아요. 예. 이런 구도에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상당 부분의 호남표를 잠식해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흘러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정치인 정청래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말하자면 자기 이름을 건 지분을 확인해 본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예. 그 지분을 갖고 뭘 하기에는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뭐 순리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 순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선택인 것 같고 지금 분위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보만 보면 나오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겼을 때는 정치 문법으로 봤을 때는 레임덕이잖아요. 벌써 분당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 적응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낯선 느낌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아까 강수영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정부를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네. 지난 주말에만 보면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을 만난다든지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던 간에 전북에 있는 뭐랄까요 조직 관리랄까요 민주당의 어떤 상황을 점검하는 듯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해남군에 있는 미왕사 방문해가지고 도종환 시인의 흔들며 피는 꽃을 또 언급을 합니다. 이거는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 서울공항에서 90도 인사한 다음에 본인이 다 흔들리면서 져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냐라고 해서 그 말 자체에 대해서 구구하게 해설이 나왔잖아요. 근데 뭐 이 얘기도 예. 2주 3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제 당선자 대회에서도 이제 그거가 갈린 그렇죠. 거잖아요. 선거 결과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인식의 예. 차원에서 계속 예를 나오는 들면 얘기인가요? 정청래 예. 대표는 계속 강원도 어디 이겼다, 뭐 여기는 처음 이긴 거다, 역사적 승리다. 여러분의 개인기도 있지만 당이라고 하는 뭐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표현했나? 뭐 예. 하여튼 이거 품어줘서 이긴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고요. 예. 알겠어요. 선거 객관적으로 보면 뭐 평가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정도의 그 결과는 아니라는 건 다 알아요. 예. 근데 다만 대통령은 이길 수 있는 선거도 졌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생산적인 방향, 그다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미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없이 계속 이제 선거는 뭐 이겼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본인은 근데 계속 무슨 흔들리는 꽃이고 젖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충의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연임 말고는 지금 별로 의미 있는 생산성 있는 정치가 아닌 거죠. 호남을 가는 것도. 그게 다 연장에 있는 거고 김민석 총리는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대한체육회 옆에 가고 청년들 만났어요. 성관이 네, 개혁 문제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정도 하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성관이 문제에 입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정부가 AI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축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입장 같은 거 발표했다고요. 사실은 중요한 이슈였죠. 네, 중요한 이슈죠. 예. 그럼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하자면 정책적인 서포트를 할 계획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입법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그것도 지방선거랑 연관된 거고 입법적 과제가 있고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지금 방기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6월 3일 지나고 나서 공기가 바뀐 것 같다는 표현도 썼었고 갑자기 무능해졌다라는 표현도 썼는데 갑자기 왜 무능해진 겁니까? 지금 당이 이렇게 빨리 집권 2년 차에 당권 경쟁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가버리는 이 상황을 지금 누가 초래한 겁니까? 대통령이 거기다가 당대표 꽂으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선거를 이렇게 되고 이게 뜨거 이러면 이 뜨거운 거에 대한 리액션이 나와줘야 되는데 난 안 뜨거운데? 하나도 안 뜨거운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되냐 이런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건 뜨거운데 왜 안 뜨겁다 그러냐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싸우냐 이게
사람들은 선거 결과를 놓고 각자의 판단을 다 갖고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왜 침울해졌습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들이 다 있는데 그게 죽어도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가지는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한계는 지금 뚜렷하게 노정이 됐습니다.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책임하다는 거. 키워드가 두 가지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남 욕만 하지 적에 대한 공격만 하지 본인이 힘을 가졌을 때 정치인으로서 어떤 국가를 만들어내고 어떤 정당을 만들어낼지 이 방향성이 보이지가 않는다. 예. 상대방 공격만 해가지고 인기를 끄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게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있으면 저는 이거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정청래 대표에게. 정말 연임을 원한다면은 뷰리핑에 나오셔야 돼요. 진짜로. 뷰리핑 나오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든 김한 기자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든 네. 이 우려와 의심점들 있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만 자꾸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 그 폐지된 이후에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완책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유리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대통령께서 제시하시는 AI와 디지털 시대 전환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까? 그리고 의원들 중에 뭐 이런 우려를 뭐 조계원 의원이나 예, 이런 분들이 그렇죠. 막 여러 가지 막 호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어요. 예. 지방선거에서 공천에 관해 가지고 컷오프가 불공정했다. 예. 그리고 살려줘야 될 사람들을 살리지 않고 자기 편이라고 해서 아주 뭐 나쁜 모습을 보인 사람도 그냥 경선에 붙여버리고 이런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본인 편 들어주는 데만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고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이런 거 나간 적도 없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뭐 그렇죠. 제대로 된 당직을 그렇죠. 공식적으로 본인이 당선에 의해서 된 것은 없어요. 예, 당 대표. 예,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국회의원들하고 수석최고위원도 있었고요. 예. 여당 의원들하고도 안 친하다는 거예요. 야당은커녕 여당 의원들하고 자기 당 의원들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의원들은 패싱하고 당원들만 인기 쫙 끌어가지고 내가 당원들을 자극해서 결집시켜가지고 내가 당내 선거를 이겨보겠다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엄청난 상처를 안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속 정당의 의원들을 의총에서 설득할 노력 그리고 방송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노력 그래서 실제로 설득을 해내는 모습 그래야 그게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건데 제도나 정책은 옳고 그러니까 100% 옳고 100%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뭐 정치학에서 많이 하는 얘기지만 교리화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모든 법은 개정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정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국면과 시기와 상황의 운영에 맞춰서. 그러면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고 했을 때 저는 민주당이 왜 이거에 이렇게까지 집착을 지금 하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형사제도를 수십 년간 운영해온 틀이 있는데 당장의 보안수사권 자체가 없어지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금 과제들이 있는데 하나도 안 짚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년의 유예를 두자 3년의 유예를 두자 일단 운영을 해보는데 보안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요구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이든 뭐 2년이든 예. 유예를 두고 하고 나서 후에 이 제도의 예를 들면 완성도를 놓고 다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정도로 하면 당이 이런 정도로 논의를 하면 이걸 이게 안 받아들여질 일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교리화해서 이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 아니야. 이거에 동의해야 우리 편이야. 라는 걸로 몰아가니까 대통령이 여러 차례 완곡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논의 전에 당대표가 먼저 질러버리잖아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올려버리니까 이거 논의 자체를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부분들이 지금 청와대 인사라든지 여러 부분들의 작용 반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 말하자면 책임과 뒷감당을 어떻게 질 거냐. 당이 이런 네.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도 무슨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범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보안수사가 불과 얼마 전에 영화감독 폭행 사건도 그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해요. 형사제도 자체 근데 이제 보안 사건이 없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미 불기소 처분해갖고 뭐 방법이 없는데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있는데 오늘 일부가 얘기가 나왔어요. AI 미래기획 수석만 빼고 홍보소통수석, 민정수석, 사회수석, 그다음에 국가안보실 1차장, 3차장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 수석 비서관은 연합뉴스 TV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던 언론사 사장 출신입니다. 한찬식
민정수석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였고 동부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뭐 이렇게 지냈네요. 법무부 인권국장도 지냈고요.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김경자 사회수석 비서관은 뭐 이제 약사 출신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한찬식 민정수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홍보소통수석 비서관은 애초에 좀 정해졌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찬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 상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진짜 네. 검찰 개혁을 잘 추진할 수 있는 분이냐. 우리 뭐 김앤장 출신이라던가 아니면 검사 출신 뭐 이런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진 우리 진영의 지지자들이 좀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오. 첫 번째로는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오. 대통령이 정말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을 뽑았구나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와중에 성실하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윗사람이 입장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다. 일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 진짜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앞으로 뭐 대체 불가능한 그런 국정 이기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인사로서 이 사람을 뽑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 아까 우리 감찰관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서울대 법대 86학번 중에 누가 똑똑하냐라고 했을 때는 몇 사람 안 되는 중에 한찬식 인정. 그래요? 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동기 중에서도 그렇고 윗사람들한테 정말 예의 바르게 잘하는 그러니까 두루두루 친한 성실도 성실하고 성격도 좋은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스타일 뭐 이런 뭐 거칠고 그렇게 뭐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아무나 잡아가지고 다 수사하는 이런 스타일의 반감을 가진 그런 평소의 스타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주변에다가 검찰 개혁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검찰 개혁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도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 내부 사항도 잘 알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동기들에게도 윗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래서 정말 그런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럼 검찰 개혁 본인이 하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국정 철학에도 발 맞추어서 한번 열심히 잘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실은 앞서서 제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께도 여쭤봤을 때 실력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봉욱 수석도 그렇고 사실 이제 집권 2년 차에 검찰 개혁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할 그 직책인데 민정수석이 근데 여기에 이제 검찰 출신의 인물을 또다시 세우는 것이 맞느냐. 거기다 또 김앤장 출신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이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을 해왔는데 검찰 개혁을 할 때 사실 검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렇죠. 검찰 내 검사들 특히 엘리트 검사들이 이 어떤 전환의 방향에 동의를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검찰 개혁의 성패에 좀 크게 좌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검사들이 뭐 여러 가지 특히 엘리트 검사들은 사회 각층의 인맥도 넓고 예. 또 본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각의 권력기관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제나 관리를 좀 해야 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한찬식 검사가 어떤 사람인가 원체 논란이 되니까 저도 이제 옛날 기사부터 거의 쭉 다 찾아봤어요. 어떤 일을 했나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검사구나. 그러니까 엘리트 검사구나. 그러니까 어허. 이렇게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 검찰을 악마시하기보다는 사실은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가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정권에 휘둘리거나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서 칼을 휘두르게 되는 그런 어떤 정권의 개라고 불리는 예.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독립을 만들고 어떤 그 역할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으로 계속 검찰 개혁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 와서 봤을 때 그런 임무에 좀 충실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일을 열심히 해왔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제 뭐 조직에 충성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정치 검찰 아니다. 본인의 예. 직무에 조금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냐라는 느낌의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측면인데 보셨다시피 굉장히 요직을 다녔습니다. 대검 뭐 대변인도 하고 뭐 여러 울산지검장도 거의 하고 검찰의 지휘부에 있었던 네, 인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짜 엘리트 검사인 거죠. 그러면은 검찰 내부의 후배들 입장에서 저런 엘리트 선배가 동의하는 어떤 방식의 검찰 개혁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뭐 선배 효과랄까요? 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우리 검찰 내에서 성공한 사람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시하고 지향하는 방향을 우리가 설득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특히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이런 이 검찰이나 정보 라인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소통할 수 있는 권위를 좀 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부자를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고 정리하면서 또 굉장히 그 합리적으로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뤄나가고 싶다라는 예.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두 분의 설명을 들으니까 매우 적절한 인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민정수석이 들어오자마자 할 일이 중수청 공소청 신설해야 되거든요. 요거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검찰 말씀하신 대로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는 인물이라면 뭐 굉장히 적절한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홍보소통수석도 사실은 이제 언론인 출신 앞서서도 이규현 수석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도 아마 이제 언론인 출신이 올 것이라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도 한 30년 언론인 기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뭐 자격이 뭐 충분하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이 정부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소통을 늘리겠다. 내가 직접적으로 기자회견을 늘려서라도 그 시간을 더 길게 해서라도 여러 뭐 기자들의 질문을 다 받아서라도 내가 모든 것을 직접 이야기하고 소통 방식을 더 늘려나가겠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자 출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방식의 소통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가서 더 닿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인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뭐 1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또 순방에 다녀와서 또 기자회견을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좀 더 다양하게 소통 방식을 늘려가는 것을 이번 홍보수석이 지원할 것인지 그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브리핑을 할 때,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할 때, 하정우 수석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오늘 발표에 AI 미래 경제 기획 수석은 왜 발표를 안 했는가, 이 부분하고, 하정우 전 수석이 일부 보도에 따르면 AI 전략이 상금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은 관련돼서 확정된 사실 없고, 확인해 줄 수도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AI 분야가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그렇죠. 분야라서 예. 인재를 잘 골라야 되는데 사실 이 업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예. 실력 있는 인재들이 다 현업에 뛰고 있거나 그냥 중요하게 민간에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민간 섹터에서 이 역할을 하는 걸 활약하게 둘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정부로 모셔와서 정책이나 이런 드라이브를 거는데 좀 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그 민간과 정부의 어떤 인재 분배의 관점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AI 수석을 정할 때 그런 역할을 민간에서 본인이 하는 현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포기하면서까지 와서 일할 수 있을 만한 인재를 고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어려운 난항일 맞아요. 것이라고 생각이 예, 예. 들고 또 민간에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인사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꽤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민간 섹터랑 굉장히 결합해서 일을 해야 되는 만큼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 검토하는 데서 인력을 고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꽤 몇 분 오르고 있는데 예. 그분들이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예. 좀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곧 있으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공석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인사를 뭐 발표를 할 텐데 지금 이제 하마평 오르는 AI 수석은 이기혁인가요? 뭐 그분이라고 하던데 아마존 출신이라고.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쪽에서 좀 그 고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혹시 그것 때문에 오늘 다른 인사 다 발표했는데 늦어진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청와대 인사라는 것이 진짜 확정적으로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사실 확정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뭐 물망에 오르는 그분, 아마존 네. 부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고심이 클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인데 국가 정부 측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 역량을 본인이 얼마나 더 크게 발휘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또 이분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더 훌륭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분들도 또 리스트에 올라와 있을 수도 예.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이제 뭐 이런 수석 비서관급 인사에 이어서 만약에 이제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후에 임명이 되고 나면 대대적인 개각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어요. 지금은 한 5개 부처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장관 등등 해서 5개 부처 장관이 대대적으로 뭐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집권 2년 차니까 앞서서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다 망쳐놓은 부분들을 다시 이제 정상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서서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4년을 8년처럼 하겠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 정책들을 수행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장관들을 새로 세울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 그 얘기는 있었어요. 대통령이 원체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예. 청와대도 그렇고 내각도 그렇고 빠르게 인사가 교체가 계속 되면서 갈 거다. 그에 맞게 모두를 계속 변경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모두를 변경하는 거죠. 1년 차 때 말씀대로 이 망가졌던 걸 정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안정형이면서 뭐 정무를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송미령 장관도 유임을 한 것이고 의지가 있는 좀 안정적인 인사들을 했다면은 이제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대통령께서 또 여야의 어떤 협치나 그리고 이 여당의 어떤 협조를 더 강조하시는 이유도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고 저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이 적기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데려온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성호 장관 같은 또 이가 다 나갈 정도로 지금 네. 굉장히 고분분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장관들이 지금 체력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현실적인 문제로 이 내각 개각도 아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총리에서도 하마평에 올랐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시 국회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대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건강 이슈였다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장관뿐만이 아니고 장관실에 있는 많은 그 비서진들도 같이 그렇게 건강 이상 신호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개각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어떤 개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위험 신호에서 개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너무 들어 일을 못해서 그렇죠.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이명박 정부의 뭐 소호기 파동이라던가 예. 뭐 부동산 정책, 뭐 윤석열 정부는 심지어 취임 2달 만에 100일 정도. 취임 100일에 30%로 그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지율을 계속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정말 국민들을 환기시킬 그럴 이슈가 있을 때 개각을 단행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불가항력적인, 진짜 앞으로 대체 불가능한 그런 정부를 신속하게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로 지금 개각이 단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좋다. 예, 너무 좋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잘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또 딴지를 겁니까? 그 딴지 거는 거 열심히 또 방어를 해야겠네요. 예. 정청래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 지난 이제 사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재명 대통령 어찌 보면은 집권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 아닌 경고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연임을 하지 말아라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지금까지 집권 여당의 모습은 아니었다. 본인이 원하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연임을 할 것 같아요. 연임을 하기로 결심을 굳혔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행보도 보면 일단 그 브리핑이 순방 브리핑이 있었던 날에도 전북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남을 지금 자주 가서 인사를 여러 가지 이제 거의 선거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연임을 결심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라고 지금 이거 대본에 써 있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대표가 지금 일단은 보궐로에서 한 1년 정도 당대표 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연임을 결심하는 이유야 뭐 당연하죠. 이번 보궐선거 보궐 자리야 연임 요번 찐이죠. 요번에 전당대회가 사실 찐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번 보궐은 이번 찐에 도전하기 위한 교두보 같은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 앞에 자리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고 이 다음 선거는 총선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 온 공식인데요. 당대표가 대선 주자가 되는 그 그림 흐름 위에서 이 총선의 공천권을 진 대표 자리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권력 다툼이라던가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이번 전당대회를 바라보고 저번 보궐에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임을 물러설 이유가 사실 개인적으로 없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더 물러날 데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연임 도전을 안 하고 정리를 했을 때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그래요? 없고 지금 상황에서 또 똑같이 그러면 대표가 아니면서 야당 본인이 지금 하던 것처럼 드라이브를 걸면 당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여당 운영에 좀 사실은 태클을 거는 어떤 반대 세력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당의 흐름에 대해서 헤게모니를 쥐고 가려면 무조건 연임에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방향이 우리 민주당 전체에 2년 뒤 총선과 4년 뒤 대선에 좋은 방향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대승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 좀 생각이 다른 게 이번에 연임 도전을 하지 않더라도 연임이 되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연임 이번에는 한 템포 쉬고 가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다음 기회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연임을 하겠다, 그래서 도전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이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그 경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이거 다 저의 생각인데 만약에 큰 자리를 도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정청래 당 대표가 지금 연임을 하고 그 이후에 더 큰 꿈을 정치인으로서의 큰 꿈을 꾸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크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센 사람 그리고 지금 정점에 올라온 사람, 그 사람이랑 한판 붙어서 내가 이긴다라는 그림을 보여줘야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이 사람하고도 이겼으니 차기의 어떤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부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이후의 그림을 본인이 그리면서 지금 이러한 각을 세우고 싸움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게 그러면 굉장히 비극적이죠. 또 우리 당원들에게도 비극적이고 국민들에게도 비극적인데 그러니까 일단 여당의 당 대표라는 분이 이 앞으로 4년이나 남은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일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국회에서 입법 속도가 느려서 일 처리가 너무 느리다라는 답답함을 계속 호소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잘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당에서 정부 여당 당 대표가 그 일을 받아 안고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고 그 이후에 본인의 정치 일정을 계속 계산해 나가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동력을 잃는 부분일 수도 있죠. 지금 이제 정청래 당대표는 24일 최고위 전날 아마 사퇴를 할 것이다. 도전을 위해서, 연임 도전을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민석 총리는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인청이 끝나고 나야, 그쵸? 임명이 돼야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송영길 의원도 이제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오늘 보니까 우원식 전 의장은 지금 이제 당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제 평생을 이제 민주당의 당원으로 온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 상황, 당의 분열, 반목 이거를 차마 지켜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불출마를 결정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당의 어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하실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 우리가 정청래 대표도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정권을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을 잘 이끌고 또 연이어서 우리가 지금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맨날 우리끼리 관심 있는 문제에만 천착하다 보면 그리고 그 우리끼리의 싸움에 천착하다 보면 결국에는 대중적인 지지를 잃고 또 재집권의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도 좋지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집권 여당의 정치인들만 집권 여당으로서의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집권 여당의 당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면 좋을지 우리 당이 어느 방식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좀 대승적인 고민들을 해 나가야 하고 또 우리 하나하나가 사실은 당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MZ들이 그리고 2030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게 되는 여러 이슈들을 물어보면
회사에서 만나는 직장 상사들이 민주당인데 그 사람들의 위선이 싫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어떤 시민이 될 것인가, 어떤 민주 시민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과열되면서 서로 멸칭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 중도층이 볼 땐 사실 좋지가 않죠. 특히 무당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방식의 정치적 말싸움에 실증을 많이 느끼는 편이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해야 되는데 의장을 지냈던 우현식 의장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좀 한번 소방수 예. 역할을 해주고 정리를 하고 좀 더 품격 있게 무당층, 중도층에게 소구하는 우리 대통령이 중도 실용주의 선에 맞는 어떤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 예. 바란다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굉장히 길게 글을 남겼는데 그냥 요약하면 민주당은 분열을 했을 때는 무조건 졌고 하나로 뭉쳤을 때 크게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또 전당대회에 나가서 또 경쟁하고 이렇게 해서 또 분열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본인은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가 시작되면 굉장한 경쟁이 있을 거예요. 만약 이제 송영길 의원까지 이제 같이 참전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지금 벌써부터 이러는데요. 그죠?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이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면 좀 이제 노선 경쟁으로 가자. 어떻게 민주당을 이끌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하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근데 나오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성공을 하면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다. 대신에 김민석 총리가 되면 오히려 국정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단 이제 뭐 그것도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시는 그 와중에 그 올림픽 공원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30들이 내 참정권을 좀 보장해 달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달라라는 그런 시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민주당 당 대표께서 아무도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던가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글을 올리셨습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뭐 이렇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 현장에서 말하는 그런 동떨어진 것과는 동떨어진 그런 메시지를 보임으로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국정 동력을 지금 뒷받침할 것인가라는 어떤 물음과 우려가 있는 것인데 반면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태가 터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결해야 된다.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생들을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오늘 오전에도 그 선관위의 이 사태에 대한 어떤 토론회를 여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엊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한마디를 하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 방법을 찾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김민석 총리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반된 분위기를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도 다 지금 인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